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오늘도 중동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중동과 관련돼서 이란이 아니고 오늘은 사우디가 주인공입니다. 사실 중동에서 전쟁이 벌어지는 이유는 이란의 핵 개발을 막겠다라는 이제 미국의 그리고 이스라엘의 의지 때문에 지금 이 난리가 나고 있는데, 이 와중에 미국이 사우디의 핵 개발, 이 엄밀히 말하면 이제 우라늄 농축을 허용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지금 또 한바탕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이야기인지, 그러면 대한민국은 그동안 왜 못했는지 등등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제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 사이에서 원자력 협정이 이제 체결됐다, 뭐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공식적으로 나오는 이야기를 종합을 해보면 사실 공식적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미국 쪽, 사우디 쪽에서 이 양쪽 정부에서 이제 공식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 주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조금 한계는 있어요. 그런데 어떻든 한번 알아보시죠. 일단은 이제 양쪽에서 이제 합의한 것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우라늄 농축을 미국이 허용하기로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라늄 농축이라는 것은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이제 지름길이죠.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그래서 플루토늄보다도 우라늄을 90% 이상, 뭐 이왕이면 이제 95%, 98% 이런 식으로 농축을 하면 불발 위험이 거의 없는 아주 확실한 핵무기를 개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이 여기에 대해서는 상심지를 돋구면서 항상 견제를 해왔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원자력 발전소에 쓰는 농축 우라늄 같은 경우도 안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사우디아라비아한테 대해서 우라늄 농축을 허용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무조건 다 허용해 주냐? 그렇진 않죠. 한번 보시죠. 일단 미국이 허용한 내용은 그렇습니다. 자, 사우디아라비아 영토 내에서 우라늄을 농축하는 것이 상업적으로 진짜 경제성이 있는지 한번 2년간 공동 연구를 해보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사우디아라비아에는 꽤 많은 우라늄이 묻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라늄을 가지고 실제로 시설을 만들고 그다음에 그것을 정제해서 그리고 성형을 해가지고 진짜로 원자력 발전소 연료로 쓰는 것이 경제적으로 상업적으로 타당한지 한번 상호 논의해보자라는 거죠. 2년간에 걸쳐서. 그래서 2년간 연구를 해봤는데 타당해 라고 그러면 이제 시설을 지어야겠죠. 그런데 그 시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미국이 주도한다라는 입장입니다. 즉 미국이 농축시설을 건설하고 그리고 그 농축시설에서 어떻게 농축이 되는지와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죠. 그 기술에 대해서는 미국이 통제한다. 라는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나라 내에서 농축을 해라고 하는 명분을, 미국은 그렇지만 실제로 그것은 미국이 통제할 수 있어라고 하는 이제 실리를 서로가 챙겨가는 이제 그런 모양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또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10년간은 처음에 그러면은 이제 이를테면 2027년, 2028년 2년간 해요. 그리고 2029년부터 실제로 농축을 하자라고 그래가지고 시설 짓는데 한 2, 3년 걸려요. 그러면 2031년부터 짓는다 해서 2031년부터 여기서 농축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최초 10년간은 사우디가 농축과 관련되는 자체적인 어떤 기술을 개발한다든지 아니면 미국 이외 러시아, 중국 뭐 다른 나라로부터 이러한 뭐 파키스탄이나 이런 나라로부터 우라늄 농축과 관련된 기술을 획득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못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10년 이후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여기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처음 10년 미국이 이렇게 하는 거 오케이, 놔둬, 니들이 알아서 해 라고 하고 10년이 지난 다음부터는 우리가 알아서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단 10년이라는 안전판을 걸어놓고 그 사이에서 최대한 이제 실리를 챙기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실리라는 것이 뭐냐? 당연히 원자력 발전소입니다. 그래서 현재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는 지난 한 15년간에 걸쳐가지고 이 원자력 발전소 건설과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간보기, 맛보기, 찔러보기 여러 가지 이제 행태를 보여왔는데, 이것과 관련돼서 이번에 미국이 이제 확실하게 앞서 나가는 모양새를 취합니다. 즉 미국 기업을 통해서만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자력 기술을 조달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포함시킨 거예요. 그러면 제일 확실한 것은 뭐죠? 일단 사우디아라비아가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한다라고 그러면 무조건 미국제 웨스팅하우스 AP1000 모델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사우디아라비아 원자력 발전소 건설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제 공을 많이 들여왔는데, 우리나라 단독으로 UAE나 체코처럼 이렇게 단독으로 들어가는 것은 이제 불가능해졌다라는 것이 거의 확실해졌습니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는 거냐? 미국과 공동으로, 즉 웨스팅하우스가 일단은 원청이 되는 거고 우리가 하청 형태로 해가지고 주요 부품이라든지 건설과 관련돼 있는 이런 형태로 들어가는 것이 그나마 최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도 상당히 좀 답답하게 됐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사우디는 우라늄 농축 허용해 주는데 왜 미국은 우리나라한테는 안 해주나라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어쨌든 이 시점에서 보면 복습을 한번 할 필요가 있죠. 지구본 연구소를 꾸준히 보시는 분들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왜 우라늄 농축 그리고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 관심이 있나라고 생각을 해보실 텐데, 일단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제 원유를 수출하는 국가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많은 원유를 수출용으로 돌리는 게 중요합니다. 즉 자국 내에 여러 전력 소요라든지 담수화와 관련된 에너지, 즉 자국 내에서 필요한 에너지는 최대한 천연가스, 재생에너지, 원자력 이런 것으로 원유를 건들지 않고 에너지를 생산하고, 원유는 최대한 많이 그리고 오랫동안 수출하는 것이 당연히 사우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유리합니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는 예전서부터 이 우라늄 그리고 원자력 발전과 관련돼서 관심을 좀 보여왔는데, 최근 한 10년 사이에 사우디아라비아가 여기에 대해서 부쩍 이제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는 자국 내에서 우라늄이 꽤 많습니다. 이것을 과거에는 그냥 꽤 있는 것 같아 정도로 했다가 지난 2019년에 중국과 공동으로 우라늄 매장과 관련된 실시 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화면 보시면 여기 보면은 이제 아시아 사람, 동북아 사람으로 딱 보이시는 요 분들이나 몇 분 보이죠? 다 중국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공동으로 자국 내에서 얼마나 원자력 발전소에 쓸 수 있는 우라늄이 있나를 한번 탐사를 해봤어요. 해보니까 약 3곳에서 9만 톤 이상의 매장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 북부 쪽하고 그다음에 서부 그리고 남부 이렇게 나눠서 3곳을 조사해봤는데, 조사하는 곳마다 괜찮은 그리고 꽤 많은 양의 우라늄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지역에서도 확인해보면 더 많을 거겠죠. 그래서 일단 현재까지 확인된 양으로만 따져봐도 전 세계의 우라늄 매장량의 적어도 1.5%에서 5% 수준까지는 된다라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 내부적으로는 다른 지역, 지금 이제 이번에 탐사를 안 한 지역까지 다 해보면 충분히 10%는 넘어간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예요. 어쨌건 지금 중국과 공동 탐사를 통해서 확인한 내용으로만 가져도 사우디아라비아 자체 수요는 뭐 당연히 충당하고도 남고요. 그다음에 인접 지역에 대한 수출도 상당 부분 가능하다라는 것이 사우디아라비아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의 어떤 이러한 이제 여러 우리가 사막만 있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다양한 지층과 지형들이 존재를 하고 있어요. 이곳에 꽤 많은 이제 우라늄들이 매장이 돼 있고, 이런 것들을 실제로 그냥 막연한 가능성이 아니고 중국과의 공동 탐사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샘플을 채취해서 이곳에 얼마나 순도가 높은 우라늄이 있는지, 이것을 실제로 우라늄 가지고 농축을 하면 원자력 발전소에 쓸 수 있는지 등등을 이제 체크를 해놓은 상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당연히 있으니까 그러면은 요걸 가지고 한번 뭔가 더 해보고 싶은 욕구가 드는 거죠.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지난 2020년 코로나가 한창이던 시절에 중국 지원으로 우라늄 원강을 이제 한번 정년해서 옐로우 케이크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농축 전 단계, 농축을 위한 그 사전 물질이죠. 옐로우 케이크를 만들 수 있는 시설을 만들었다라는 의혹도 있어요. 근데 요건 아마 실제로 의혹으로만 끝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보도가 전혀 없는 상황이니까, 어쨌든 사우디아라비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네 나라에 있는 충분히 있는 우라늄을 가지고 자기네 나라 땅에서 농축을 해서 원자력 발전소에 집어넣겠다. 그리고 그 다음에 폐기물이 나오면 이거를 재처리는 요번에 이야기를 안 했지만 당연히 가로 안에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런 식으로 자국 내에서 농축에 대해서 미국의 오케이, 허락을 받은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우리나라나 아니면 바로 옆 나라인 UAE나 야, 사우디는 해주고 왜 우리는 안 해줘? 라고 이제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미국 뉴욕타임즈나 이런 쪽에서도 한국, 동맹국인 한국은 안 해주는데 왜 사우디는 해줘? 사실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국에 해줘 이 이야기가 아니고 한국에도 안 해주는데 사우디는 왜 해줘?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게 정확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우디 입장에서 봤을 때는 특혜를 받았다라는 것이 미국 싱크탱크, 미국의 원자력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이제 이 사우디에만 허락해준 여러 가지 이제 배경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미국은 이제 다른 나라의 우라늄 농축을 금지하고 있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다른 나라가 우라늄 농축을 하거나 말거나 미국이 왜 금지를 하고 있냐, 무슨 권리로라는 이제 궁금증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걸 거슬러 올라가면 지금으로부터 이제 70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이제 마무리는 미국이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이제 2발의 핵폭탄을 떨어뜨리면서 전쟁이 끝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이젠하워 대통령 시절인 1953년에 미국이 이제 이 우라늄 그리고 원자력과 관련돼서 평화를 위한 원자력 정책이라는 것을 시작을 합니다. 즉 우라늄과
원자력이라는 것은 단순히 핵무기를 만드는 그런 파괴적 기술뿐만 아니고 인류를 상당히 유복하고 그다음에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경제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좋은 에너지원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미국이 나눠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즉 지금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미국이 다른 나라에 대해서 알아서 핵기술을 보급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당시에 이란 같은 경우에도 처음으로 이제 미국으로부터 실험용 원자로와 그다음에 우라늄을 받아가지고 여러 가지 연구를 시작을 하게 되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1950년대죠. 이 당시에 지금은 이제 문을 닫았습니다만 저 서울 공릉동에 있는 그곳에 이제 연구로를 만들어 가지고 원자력과 관련된 최초의 연구를 실시를 하게 됩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이제 국책 연구기관이라고 하면 이제 원자력 연구소였죠. 그러니까 이것이 1950년대 가능하게 됐던 것은 미국의 원자력 정책이 평화적 이용을 허용하는 쪽으로 바뀌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미국의 정책이 만들어지니까 미국 의회가 이어서 1954년에 원자력법을 이제 만듭니다. 이 중에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123조죠. 원자력법 123조 1, 2, 3이라고 보통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국가와 원자력과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거래 또는 협정 이런 걸 체결을 할 때 공식적인 협정을 체결해라. 그냥 어떤 나라한테 주고 말고 막 이러지 말고 공식적으로 제도적으로 문서로 만들어서 무엇은 할 수 있고 무엇은 할 수 없고 등등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라라는 조항이 담겨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이때 1954년에 만든 이 123조는 되게 느슨했어요. 그러니까 뭐 미국이 이러이러한 물질을 제공을 하고 여기에 따라서 이렇게 쓰고 뭐 하는 어떻게 보면 되게 일반적인 내용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국가들이 이 당시부터 이제 미국으로부터 도움을 받아가지고 여러 가지 원자력과 관련된 처음 체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1960년대를 거치면서 많은 나라들이 이제 원자력과 관련돼 있는 기술을 점점 쌓아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전에 한번 제가 지구본 연구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웨덴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이제 핵무기 개발과 관련된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리고 소련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러한 많은 나라들이 핵무기를 갖는 거에 대해서는 좀 부담스럽게 됩니다. 그래서 1970년에서 1971년 사이에 우리가 이제 NPT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핵확산 금지 조약과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발표가 되고요. 그리고 국제 원자력 기구 IAEA가 전면 안전 조치 협정 모델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러한 이제 평화적 핵이용이 아닌 군사적 핵이용으로 가는 거 아닌가라는 것을 한번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제 만들어 보자라는 이야기도 나오게 됐어요. 근데 197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되게 이런 기준들이 느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197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프랑스라든지 여러 나라로부터 핵무기와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기술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아오고 뭐 그것을 가지고 이런저런 일을 해보기가 상당히 쉬웠던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바뀌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의외의 나라 인도였습니다. 1974년에 인도가 이제 전격적으로 핵실험을 성공시킨 거죠.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인도 같은 나라는 상당히 이제 빈곤한 국가였고 여러 가지로 뭐 기술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다른 나라들이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하지만 주변 파키스탄과의 경쟁과 관련돼서 인도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반드시 핵무기를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미국, 소련 사이에서 눈치를 보는 나라가 아니고 독자적인 세력을 가진 나라로 성장하겠다라는 의지를 이제 불태웠던 거죠. 그래서 인디라 간디 여사 시절에 이 핵실험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전 세계가 놀라게 됐고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도 도대체 인도가 어떤 수단으로 핵무기를 개발해서 성공했는가에 대해서 조사에 나섭니다. 그 조사 결과는 북미 대륙 즉 캐나다와 미국의 합작품이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에도 월성에 가면 이제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데 여긴 중수로죠. 중수로 같은 경우는 이제 캐나다 캔두라고 하는 모델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가 제공해준 원자력 그 연구용 원자로죠.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중수로다 보니까 여기에 중수가 이제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필요한 중수는 누가 제공해줬냐? 미국이 제공해줬어요. 그러니까 미국과 캐나다가 제공해준 실험용 연구용 이 원자로를 통해 가지고 인도가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생산하는 데 성공을 한 거죠. 그리고 이걸 가지고 이제 핵무기를 개발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도 막아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1978년에 이 평화적 핵이용이 아니고 군사적으로 전용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9개 조항을 추가적으로 포함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원자력법이 개정이 되게 돼요. 그래서 카터 행정부 시절에 1978년에 이 원자력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0년
가까이 지금 이제 미국의 원자력법이 바뀌지 않고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여러 가지로 이제 핵무기 개발과 관련된 이런저런 시도를 하다가 1978년에 미국의 원자력법이 개정이 되면서 미국 입장이 급속하게 이제 반대 입장으로 선회를 하게 됐고 결국 문 앞에서 막혔다라고 보는 게 이제 맞는 거죠. 어쨌든 미국은 이제 이 다른 나라의 농축을 사실은 금지할 권리는 냉정하게 따지면 없어요. 그런데 미국과 다른 나라가 원자력 협정을 체결하죠. 그러면 이 협정에는 미국이 다른 나라에 대해서 우라늄을 비롯한 원자로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기술들을 제공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른 나라가 미국이 제공해주는 이 물건, 기술 그리고 여러 가지 시설들을 가지고 다른 일을 하게 만들지는 않겠다라고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원자력법은 다른 나라의 뭐 농축을 원칙적으로 뭐 금지한다 이런 조항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원자력 협정을 통해서 미국이 행정적으로 다른 나라의 농축과 관련돼서 이런저런 제어, 통제 이런 것들을 시도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미국이 제공해주는 핵물질 그리고 미국이 제공해준 기술을 가지고 제철이나 농축을 하지 마라라는 게 미국의 공식적인 입장인 거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미국 이외의 다른 나라 뭐 러시아라든지 중국이라든지 파키스탄이라든지 뭐 프랑스라든지 이런 나라로부터 기술을 도입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스스로 이 기술을 도입해 그리고 여기에 관련돼 있는 우라늄이나 여러 가지 핵물질 같은 경우에도 미국과는 전혀 관계없이 내가 내 땅 파가지고 하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미국 자체의 원자력법을 가지고 뭔가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는 사실 없어요. 물론 다른 나라가 핵무기로 개발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아까 비핵 확산 NPT 체제에 따라서 여기에 따라서 국제 원자력 기구가 개입을 하게 되고 안전보장 이사회가 이제 출동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제재라든지 문제를 제기를 하기 때문에 사실 안 되는 거지. 미국 원자력법 때문에 그 자체로 안 된다라고 이제 보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핵무기 핵 확산 금지 조약이라고 하는 이제 NPT 제4조를 읽어보면 그런 이야기 나와요. 평화적 이용, 주권을 가진 국가가 핵과 관련된 평화적 이용의 권리는 양도할 수 없는 권리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화적 핵 이용을 하려면 어쨌건 우라늄을 농축을 어느 정도는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과 관련돼 있는 권리는 사실은 핵 확산 금지 조약에서도 각 나라들이 보유하고 있는 그냥 권리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사실은 이거를 원천적으로 금지한다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어쨌든 핵무기를 가지고 점점 더 많은 나라들이 가지면 안 되니까 너도 안 되고 나도 안 되고 우리 전체적으로 이 확산을 막자.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위반하면 벌을 주자라고 하는 국제적인 컨센서스 그것이 NPT고 그것을 담당하는 기구가 국제 원자력 기구고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미국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이제 자국 내 원자력법 그리고 세계적인 NPT 그리고 국제 원자력 기구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핵물질의 확산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핵무기 개발과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를 이제 통제를 해왔던 거죠. 하지만 사실 이제 미국이 주도하는 체제다 보니까 미국이 마음 먹은 대로 얼마든지 구멍을 낼 수도 있고요. 다른 국가들 입장에서 봤을 때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핵 농축과 관련된 권리는 자국의 고유한 권리예요. 그러니까 이 법의 국제법적인 허점을 파고들면 얼마든지 사실 가능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일본 같은 경우에는 1988년에 미국과 일본이 체결했던 원자력 협정을 개정을 합니다. 당시에 이제 이 개정 내용은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배가 아프죠. 일단은 20% 미만으로 농축하는 거에 대해서는 일본이 알아서 하도록 미국이 허용을 해줍니다. 그리고 재처리,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하는 거. 그럼 재처리하면 당연히 플루토늄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나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도 건건이 미국한테 허락받거나 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지 말고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고 하는 포괄적인 사전 동의를 해결해 줍니다.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20% 핵농축, 재처리 지금 다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수백 톤에 이르는 플루토늄 지금 쌓아놓고 있고요. 핵농축도 20%까지는 얼마든지 자체적으로 지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못한다라는 게 이제 우리의 이제 불만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일본은 특별히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국가들은 이제 미국으로부터 이제 좋은 관계, 일본처럼 좋은 관계면 이게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나라들은 과연 우리는 핵무기를 가질 수 없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보다가 여러 가지 허점들을 찾아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 허점이라는 게 뭐냐?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이제 NPT 이 조약에 가입한 국가들로부터 신고를 받아요. 우리가 보유한 핵물질은 얼마만큼 있고요. 우리가 핵과 관련돼 있는 시설은 이런 곳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나오는 물질들은 이런 식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제 보고를 하면 가서 맞춰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국제원자력기구가 이제 이러한 국가에 가서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라는 것을 들여다보는 그런데 국제기구라고 해서 마음대로 막 갈 수는 없죠. 당연히 협정이 체결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면 안전조치 협정이라고 해서 CSA라고 부르는 협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당연히 이제 IAEA와 협정을 체결한 국가들 간에서만 이제 효력을 발휘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 전면 안전 조치 협정이라는 것이 무의미하고 핵무기를 갖지 못한 나라들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제대로 하고 있어 가서 봅니다. 그런데 이제 몇몇 나라들이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야, 이 전면 안전 조치 협정이라는 것은 내가 신고한 것만 보내. 그러면 내가 신고를 하지 않으면 그거 어떻게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시설이라는 것이 처음에는 아주 특수하게 만든 무엇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서 1970년대, 1980년대가 되니까 일반적으로 산업용으로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모터라든지 각종 설비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도 이거 얼마든지 핵무기 생산이 가능하네라는 것을 깨달은 국가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국가가 이제 후세인이 통치하고 있던 이라크였죠. 그래서 1990년 걸프전 이후에 후세인 정권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라는 의혹이 이제 제기가 됐고요. 그래서 국제원자력기구가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당시 이제 이라크로서는 미국한테 이제 쥐어 터진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고분고분하게 오케이를 하는 거죠. 그래서 IAEA가 들어가서 보니까 이라크가 실제로 신고한 물질 이외에 그리고 그 시설 이외에 바로 옆에서 민간용 설비, 민간용 장비 이런 것을 이용해 가지고 별도의 시설들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야, 이게 문제가 생겼네라고 이제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원자력기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 이걸로 우리가 원래 체결했던 CSA라고 하는 이거 가지고는 한계가 명확해.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추가로 더 권한을 강하게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 가지고 AP 추가 의정서라고 합니다. 에디드 된 거죠. 그래서 뭔가 이제 기존의 NPT에 있는 국가들이 포괄적으로 하던 원래 기존 규정 이외에 추가로 더 조치를 오케이 하는 조치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이 추가 의정서를 체결하는 국가들은 추가적인 이제 부담을 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IAEA가 와서 그전에는 종이만 가지고 왔던 거예요. 종이만 가지고 와서 눈으로 보고 제대로 돼 있나라고 확인을 했는데 이때부터 IAEA가 시료를 채취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원래는 당연히 협의를 해서 나 언제부터 언제까지 갈 텐데 너희들 그때 괜찮어? 라고 그래서 오케이 하면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 추가 의정서는 통보하지 않고 먼저 들이밀고 가서 검사를 할 수 있는 사찰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부여를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의심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CCTV 이런 것들을 달아가지고 24시간 먼 곳에서 원격으로 감지를 하는 것도 오케이를 해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 핵무기 개발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핵 농축 그리고 핵기술과 관련된 뭔가를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 나라들이 여기에 대해서 거부권까지는 아니지만 나는 이거 반댈세라는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국제원자력기구가 우리 다 추가 의정서를 체결해서 추가적인 부담을 집시다라고 했을 때 몇몇 나라들이 여기에 대해서 거부를 합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추가 의정서를 채택하는 이유가 뭐야? 그러니까 IAEA가 설명을 하는 거죠. 혹시나 엉뚱한 짓 할까 봐 그러는 거죠. 지금 이라크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우리가 안 들여다보면 다른 나라들이 들여다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체결해가지고 우리가 들여다보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몇몇 지역에서는 야, 우리는 국제원자력기구가 아니더라도 우리 옆 나라가 알아서 들여다봐. 너 알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국가들이 등장을 합니다. 어디냐? 저 남미의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입니다. 이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는 1970년대 서로 비밀리에 핵무기 개발을 시작을 했어요. 서로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양쪽 모두 다 이제 군사정부가 끝나고 민주화 되면서 민간정부로 바뀌고 그러면서 서로가 우리 내려놓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가뜩이나 돈도 없고 하는데 나도 돈이 없고 너도 돈이 없는 거 아는데 그래도 네가 개발하겠다면 나는 개발할 거야. 그런데 네가 안 하면 나도 안 할 거야. 라는 이제 이신전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이제 이 두 나라끼리 이 브라질 아르헨티나가
ABACC라고 하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핵물질 통제 감시 체제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가서 서로 감시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양쪽이 원자력 전문가들이 가가지고 시설 작년이랑 똑같나? 너희들 하는 거 뭐야? 라고 물어보고 그 다음에 관련되는 시설도 보여달라. 이야기를 하면 보여줘야 되고 이런 식으로 두 나라가 서로 감시를 하는 체제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작동을 잘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는 야 우리 옆 나라가 잘 들여다보고 있고 너희들도 인정했잖아. 이거 잘 작동한다고. 근데 니들이 와서 또 무슨 뭐 사찰을 한다고 난 반댈세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처럼 각 지역적으로 서로가 통제를 할 수 있는 체제가 있으면 추가 의정서가 없어도 됨이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 나라들의 생각이 복잡해지는 거죠. 야 그러면 우리끼리도 뭔가 해보자고 한번 이야기해볼까? 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뭐 북아프리카에서도 남미에서도 이러한 시도들이 조금 이어지긴 했었습니다. 어쨌건 하지만 이제 미국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강력하게 이제 드라이브를 걸다 보니까 많은 국가들이 이제 추가 의정서를 체결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거 하기 싫은데라고 하다가 이제 결국 체결을 하게 됐던 거죠.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추가 의정서를 체결하고 자국 내에서 핵농축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명확한 기준이 만들어진 나라하고만 원자력과 관련돼 있는 협력, 기술 제공 이런 것들을 하겠다라는 입장이 2000년대 초반 점점 강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UAE,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2009년에 이제 AP를 추가 의정서를 체결을 해요. 그리고 미국과의 원자력 협정 때 자기는 절대로 우리의 농축과 관련된 활동을 하지 않고 이것을 포기한다라고 미국한테 약속을 해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 UAE처럼 이런 식으로 가야 니들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핵 확산을 막을 수 있어. UAE 케이스가 모범 케이스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흔히 나오는 이제 골든 스탠다드죠. 그런데 문제는 이 UAE는 이렇게 해가지고 미국으로부터 이제 원자력 협정을 체결을 하고 그다음에 한국과 이제 원자력 발전소 건설과 관련된 계약을 체결해서 이제 원전을 지은 거죠. 그런데 다른 나라들은 반대를 했습니다. 당장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도 2012년에 우리는 추가 의정서 채택 안 함이라고 공식적으로 선언을 할 정도가 됐다라는 거죠. 어쨌건 이제 이런 이제 전체적인 큰 흐름 속에서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제 이 빈살만 왕세자가 취임한 이후부터 원자력과 관련돼 있는 관심을 높이고 우리도 자체적으로 원자력 발전소 짓고 여러 가지 핵 활동을 해보겠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과의 관계라는 것이 있는 거죠. 그래서 2012년부터 이제 미국과 공식적으로 원자력 협정과 관련된 체결 논의를 시작을 해요. 그래서 미국과는 이러한 절차적인 절차를 그리고 한국이나 뭐 중국, 러시아와는 이제 원자력 발전소 건설과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논의들을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과 협상을 진행을 하자 말자 우리는 UAE처럼 절대 농축 권한을 포기할 의사도 없고 우리한테 하라고 하지도 마. 그리고 추가 의정서 우리 채택 절대 안 할 거니까 이건 포기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 너희도 그러면 핵무기 우라늄 농축 이런 생각이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여기에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우디는 뭐 니들이 그렇게 생각하든 말든 자관 우리 입장은 그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이 몇 년간 시간이 더 지난 다음에 2018년이 되자 빈살만 왕세자가 갑자기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한다면 사우디도 개발할 권리가 있다. 그리고 개발할 능력도 있고 개발할 의지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갑자기 또 미국을 이제 뒤집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 이 사우디아라비아가 독자적으로 이제 핵무기나 아니면 핵농축, 우라늄 농축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이 경계 수위가 높아지는 거죠. 하지만 이제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다고 무조건 사우디아라비아를 경계하고 제재하고 뭐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 시절에는 자, 그러면 사우디아라비아가 뭔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대신 사우디아라비아도 미국이 원하는 것을 들어줘. 뭐 이런 식의 이제 패키지를 만들어 보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3대 조약이 한꺼번에 묶인 패키지죠. 그러니까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는 원자력과 관련되는 협력을 한다. 그리고 이 협력에는 가로치고 농축도 진행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섞여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조건으로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정상화한다. 지금의 이제 아브라함 협정 이제 이야기가 이따 나오는 거죠.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는 또 그 반대급부로 미국한테 그동안 요구하던 방위 조약,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상위 방호 조약 이런 것들을 체결을 한다라는 이제 패키지로 진행이 됐던 거죠. 그래서 이런 논의들이 꽤 진행이 되다가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하마스가 이제 이스라엘을 이제 공격을 하면서 이제 모든 것이 이제 엉망진창이 되면서 사실은 이제 물 건너 갔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란의 뭐 핵 개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계속 애매하게 있을 수는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2024년부터 다시 미국과 사우디가 이제 협상장에 마주 앉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2023년 하마스의 공격 이후로 중동 정세가 이제 불안해지는 틈을 타서 사우디와 미국이 다시 원자력과 관련된 협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 그 사우디아라비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미국한테 일단 선물을 좀 줘야 됩니다. 그래서 2024년에 이제 국제 원자력 기구가 정하고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전면 안전 조치 협정 IAEA에서 이야기하는 CSA라는 것을 우리가 이행할 거야라고 자체적으로 먼저 발표를 합니다. 사실 원래 사우디는 아무런 원자력 시설들이 없었죠. 원자력과 관련된 시설이라고 하면 대학에 있는 조그만한 아주 작은 실험실에 있는 몇몇 설비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런 설비들까지 몽땅 다 IAEA가 와서 사찰을 할 수는 없고 그럴 필요도 없죠.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이제 아주 그 미량의 아주 소수의 이러한 이제 핵물질을 다루는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SQP라고 그래가지고 소량 의전서를 채택을 합니다. 우리는 너무 물건이 작으니까 따로 뭐 사찰이라든지 보고 의무가 없어. 하지만 이 SQP만 채택한 나라들 입장에서 보면은 다른 나라들이 믿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이 나라에 대해서 핵물질을 공급한다든지 뭔가 추가적인 핵기술과 관련되는 협상을 진행하기는 사실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뭔가 원자력 발전소를 짓겠다라고 하는 나라들은 이 SQP가 아니고 최소한 국제 원자력 기구와 이제 전면 안전 조치 협정 CSA라는 걸 체결해야 되는데 일단 사우디아라비아가 좋아.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 지을 거니까 그러면 CSA는 우리가 따를게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미국이 원하는 최소한의 문턱을 맞춰줍니다. 그러다가 이제 2025년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부터 사우디아라비아와 미국의 원자력 협력이 본격적으로 이제 급물살을 타게 되는 거죠. 백악관 입장에서 봤을 때도 사우디아라비아에 미국의 원자력 기술, 원자로가 수출돼라고 하는 것은 세일즈 포인트가 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막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2026년 뭐 2월 달에 전쟁이 터지게 되는 거죠. 전쟁이 터지게 되니까 이게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기회를 잘 활용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한테 할 이야기가 많죠. 자기들과 충분한 협상 없이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란을 때리면서 지금 중동 정세를 이제 위기 국면으로 몰아넣은 미국이 원망스럽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군의 이제 사우디 주둔을 계속 허용을 하고 있고 사우디에서 이륙한 미국의 전투기라든지 여러 항공기들이 이란과 관련된 작전을 전개하는 거에 대해서도 뭐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 미국을 돕고 있다라는 것을 미국한테 어필을 한 거죠. 그리고 그 대가로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란 그리고 후티 뭐 등의 공격으로부터 여러 가지 많은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우디는 야 내가 지금 너희들 때문에 이런 피해를 보고 있는데 나한테 뭔가 미안하거나 내가 원하는 거 해줄 의향이 없어?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뭐 미국이 이제 원자력과 관련돼서 아브라함 협정, 즉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정상화하는 뭐 이런 것들을 조건으로 제시한다는 건 잘 알고 있어. 그런데 사우디아라비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니 지금 이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초토화시키고 주변 국가들을 다 때려 부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과 국교 정상화, 아브라함 협정 체결을 했다가는 뭐 빈살만이 아니고 빈살만 할아버지라도 당장 목이 댕강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건 안 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미국한테 그렇게 안 돼라고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우디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하면 네타냐후 총리가 없는 그러니까 지금과 달라진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수도 있지라는 이야기를 점점점 이렇게 이제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때마침 또 최근 들어서 이제 미국이 이란을 다시 때리면서 후티가 이제 우회 수출로인 사우디의 석유 수출 우회로인 이제 홍해를 막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우디아라비아가 또 상당히 다급해지는 그런 상황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미국이 탐탁치 않고 미국 때문에 고생하고 하지만 미국 도움도 필요하고 또 미국도 사우디아라비아에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제 비공식적으로 미국에 이런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공식적으로 확인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썰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협정을 니들이 원한다면 우리가 체결할 용의는 있어.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그거는 네타냐후 총리가 퇴임하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그런 조건이 충족이 되면 우리가 하는 거지 지금 당장 뭔가를 할 수는 없어 라는 이야기. 그 다음에
그냥 우리가 다짜고짜 아브라함 협정을 체결하면 국민들한테 내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 나의 체면을 세워달라.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가 필요한 체면을 세울 수 있는 조치가 뭐야 라고 했을 때 원자력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 거죠. 즉 원자력과 관련돼 있는 사항들을 먼저 우리한테 선물로 줘. 그러면 내가 일단 위신이 올라갔으니까 이거를 토대로 해가지고 조만간 아브라함 협정을 체결해 줄게. 그런데 아브라함 협정을 어떻게 체결할지, 언제쯤 체결할지, 그 내용은 어떤 건지와 관련돼 있는 구체적인 사항들은 너랑 나랑 좀 이야기를 해보자 라는 정도까지는 이야기가 됐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모든 것이 패키지로 다 마무리가 되기 전에 어떻게 실수인지 아니면 의도적인지 좌우간 미국 에너지부를 통해 가지고 이 이야기가 발표가 되면서 지금 여러 가지 국면 전환이 지금 되고 있는 거죠. 어쨌든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입장에 대해서 미국도 사실은 뭐 여러 가지로 절박한 상황이었죠. 이란과의 전쟁은 점점 장기화되고 있는데 탈출 전략은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상황에서 뭔가 이벤트는 이벤트로 덮어서 새로운 국면을 만들어 놓고 넘어가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이 수교를 하는 모습을 연출을 하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이제 중동의 질서가 재편이 됐고 중동이 안전해졌기 때문에 나는 발을 뺀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제 새로운 이제 스토리를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다른 한편으로 보면 사우디가 진짜로 이 러시아나 중국산 원전을 가져가면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실리도 명분도 다 놓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것만은 맞고 어차피 사우디아라비아 도움도 필요하고 하니까 좋아. 그러면 어차피 할 거면 미국이 해준다. 대신 조건은 우리도 명분이 있어야 되니까 10년 동안은 니들 안 돼. 그다음에 무조건 원자력과 관련된 것은 미국 기술을 써야 돼. 라는 조건으로 콜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사우디가 오케이를 하면서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으로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런 식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제일 발끈한 나라가 바로 옆 나라인 UAE입니다. UAE 같은 경우는 지금 화면 한번 보시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과의 원자력 협정을 통해서 국내에서 UAE 국내에서 농축 재처리를 안 한다, 포기한다라는 것을 박아 넣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아까 AP라고 하는 국제 원자력 기구 IAEA의 추가 의정서도 비준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줬단 말이죠. 그런데 사우디는 자기들이 원하는 걸 다 가져가. 이런 불공정한 게 어딨냐라고 이제 UAE가 당장 반발하고 나서는 거죠. 이 UAE가 똑똑한 것은 뭐냐? 이런 상황이 생길 것을 예상을 했는지 이 미국과의 원자력 협정에 대해서 잔소 조항을 달아놨습니다. 즉 미국이 중동의 중동 지역에 다른 비핵 보유국 그러니까 현재 원자력 발전소가 없는 나라하고 협상을 해가지고 UAE가 체결한 것보다 더 유리한 조건을 오케이를 해주면 UAE도 여기에 대해서 재협상을 시행할 권리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UAE는 이제 미국과 사우디가 공식적으로 원자력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사인을 하고 나면 그러면 야 우리도 저기에 맞춰서 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사우디한테는 참 좋은 이야기고 자기들한테도 좋은 이야기인데 앞으로 여러 가지 갈 길이 멀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이야기를 듣는 대한민국 국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는 왜 안 돼? 궁금증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은 다른 나라의 이제 핵농축과 관련돼서 행정부 차원에서의 어떤 이제 재량권을 이용해서 그것을 금지하고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위한 도구는 국제 원자력 기구 IAEA를 통해서 그리고 NPT라는 체제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어떤 나라에 대해서 너희들이 이뻐서 아니면 니들은 뭐 우리한테 너무 중요하니까 해서 오케이를 해주면 이것은 사실은 별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화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그 원자력 협정을 개정을 해가지고 농축과 관련된 권한을 받았죠. 그다음에 유럽 공동회 유라톰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일찌감치 미국이 여기에 대해서 오케이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인도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로 뭐 제재, 그다음에 압박 이런 것들을 받다가 결국 이제 21세기 들어오면서부터 미국이 인도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뭐 제철을 하든 말든 우라늄을 농축하든 말든 알아서 하세요라고 예외를 인정을 해준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원한다면 해준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이에 비해서 이제 미국이 원하는 것은 UAE나 대만처럼 우리 절대 핵농축 안 해요라고 선언하는 것을 이제 원합니다. 하지만 이런 나라들은 또 별로 없죠. 그래서 많은 나라, 대한민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들은 원하면 니들이 이야기를 해.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가서 너희들과 협상을 해가지고 이야기를 해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2015년에 미국과 원자력 협정 개정을 위한 협상을 진행을 했으나 이 농축,
그리고 파이로 프로세싱이라고 하는 재처리와 관련돼서는 뚜렷한 결론이 없이 추가적으로 더 논의를 해보자 점점점 정도로 이제 미봉책으로 매듭을 지은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도 이제 한국과 미국이 이제 협상을 하면 이거 이야기를 하는 거고, 미국은 우리 생각해 본다고 그랬잖아라고 해서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미국 행정부, 대통령이 이끄는 미국 행정부의 재량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다음번에 누구 대통령 해서 오케이만 하면 사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고 법 개정도 필요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싫든 좋든 미국과의 이제 핵 협상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과 척지고 미국과는 전혀 관계없이 살 거야, 그럴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 이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관계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미국으로부터 예외를 인정받는 협상을 해야 되는 거고, 이번에 사우디아라비아가 그것을 따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든 사우디가 간 길을 우리도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이제 하면서 뭔가를 노려볼 이제 그러한 근거가 마련됐는데, 과연 미국이 어떻게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사항은 여기까지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